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다르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보통은 제가 그 진행을 하면서 그 창발 회장 여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발표는 제가 그 여러분들 집 마련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쉬운 얘기를 해드리고자 해서 첫 번째 발표는 제가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하셔가지고 친숙하시겠지만 그 아마존에 계시는 하디용님께서 그 직장에서 그 승진과 관련된 또는 이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경험과 이렇게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또 오늘도 많이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시지만 저는 집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. 뭐 부동산 쪽의 전문도 아니고 그리고 뭐 회사 일도 관련된 걸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 무슨 집 얘기를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 비전문가의 그냥 경험과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저도 그렇지만 최대한 맞는 내용으로 해보려고 정리는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내 집 마련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정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과정이 참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원어원답게 일단 집을 사는 10가지 그 스텝으로 저도 다른 내용들과 비슷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우선 먼저 한번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그 내용들을 세부 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집 사는 걸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렌트를 하냐 아니면 사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 포를 보냈는데 그 한 2년 내에 자기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? 아니면 뭐 여전히 렌트를 지내는 것도 괜찮다.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 생각이 어떠신지 뭐 제가 누군지는 알 수 없고 그냥 비공개 투표라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보면은 지금 비율이 한 25분 67% 투표하셨고 투표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57%가 내 집이 필요하다 한 2년 내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무래도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으로 참고해서 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렌트와 이제 오온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이유에서는 조금 슬라이드 넘어갔는데 예 이게 넘어갔네요. 제가 죄송한 게 제가 왜 발표를 하는지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개인적인 소개는 뭐 따르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왜 스피커 하는지를 예 슬라이드 웹사이트에 녹화된 비디오가 있을 거고요. 슬라이드도 필요하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2007년부터 시애틀에 거주를 했고요. 그래서 집 구매 경험이 나름 몇 번 있습니다. 그래서 2007년에 와서 이제 2009년이네요. 2008년 아니고 2009년에 그 첫 집을 샀었고요. 그리고 팔고 2016년에 샌디에고에 가면서 두 번째 집을 또 샀습니다. 그리고 또 팔았고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벨뷰로 오면서 세 번째 집을 샀습니다. 그래서 집을 세 번 정도 샀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다른 브로커를 쓰면서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했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작하면 일단 집 살 때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은 그 자기가 캐시로
100% 캐시로 집을 사는 경우를 빼고는 다 모기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이 크레딧을 자기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, 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 크레딧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, 또는 뭐 크레딧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떻게 하면 크레딧을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에 빌딩을 해서, 또 3개월 동안 빌딩을 해서 빨리 어느 정도 스코어를 유지할 수 있는가,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하는, 그런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버짓을 따져봐야 되는데, 이게 참 버짓이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이 있고, 또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이 있고, 또 그리고 내 버짓을 어떻게 하면 맥스로 끌어낼 수 있을지, 거기다가 조금 더 기대하는 버짓도 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, 그러면 이제 이 버짓 계산을 정말 냉철하게 잘해야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집을 가장 잘 살 수 있고, 그리고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사고 나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버짓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온라인 툴에서 집을 살 때 어떤 코스트들이 이 필요한가,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툴들도 있고, 아이고 넘어갔네요 슬라이드가. 잠깐만요.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집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한 다음에, 그리고 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제 프리 어프로브 레터까지를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. 물론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려면 이걸 그냥 뭐 레터 한 장 받는 게 아니고 많은 편지들을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보내고 싶은 게, 만약에 내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낸다면 그 월급에 어느 정도의 범위가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 비율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저도 이런 걸 했는데, 이 버짓을 정할 때 내가 한 달에 뭐 5,000불을 받으면 거기서 몇 프로 정도를 모기지로 내는 게 이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괜찮을까,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까,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. 제일 많은 답을 해주신 게 35%, 그 다음이 25%, 그 다음이 50%, 그렇게 답을 해주셨는데, 다들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이상적인 비율은 35%라고 저도 봤습니다. 이상적인 비율은 35%라고 들었고, 그렇지만 50%까지 아마 50 몇 프로까지는 론이 나오긴 할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한 거는 그렇고,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올라갈수록 이게 다른 페이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다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크레딧카드 데빗 이런 것들이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, 뭐 안정적으로 자기가 생활에 영향을 덜 받는 거는 한 35%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. 이게 내 버짓을 어느 정도 고민을 했으면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집을 살 때 초기에 들어가는 캐시를 최대한 또 끌어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그 필요한 금액이, 제일 큰 돈이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거와, 그리고 이제 클로징 할 때 클로징은 또 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을 준비해야 되는데, 다운 페이먼트의 규모는 보통 내가 사고자 하는 집에 한 뭐 5%부터 어떤 식으로는 40%까지 준비하기도 합니다. 물론 뭐 50% 하기도 하고요. 그건 없는데, 보통은 20%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20%의 비율은 20%까지 다운페이를 하면 그 PMI라고 하는 그 모기지 인슈런스에 대한 비용이 뭐 붙지 않기 때문에 보통 20%까지 합니다. 그런데 뭐 그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
10%만큼을 다운페이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10%, 20%그 정도가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집 살 때 한 40% 정도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로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클로징 비용은 보통 집 구매 금액의 한 2%에서 5% 정도 뭐 그렇게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현금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계좌에 현금을 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. 갑자기 뭐 집 그 오퍼 넣고 나서 현금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모기지 할 때 정말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뭐 또 저도 요번에 집 살 때는 주식에 넣었던 거를 바꿔가지고 해봤었는데 이게 일정이 되게 빠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이 좀 더 될 것 같아서 둬야지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정에 맞추기가 너무 빠듯해서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, 그리고 한국에서 또 돈을 이체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그 집 사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다운페이를 옮겨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에이전트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.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리얼리스테이트 에이전트를 정해야 되는데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지인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하거나 또는 이제 대형 업체에 있는 에이전트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저는 처음에는 지인 소개도 해봤고, 그리고 뭐 온라인 서비스 한 게 레드핀 에이전트도 써봤고, 그리고 이제 큰 업체에 있는 에이전트도 소개받아서 써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봤는데 딱 정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없었는데 일단 본인에게 맞는 에이전트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, 왜 그러냐면 이 에이전트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을 잘 모를 때 나는 집은 이런 집이 하고 싶고 뭐 이런 정도의 그건 있지만 정확하게 이 지역을 잘 모를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력도 있고요. 또는 그 에이전트가 자기가 팔았던 집이 많은 또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주변의 이웃들과도 또 상당히 잘합니다. 그래서 그 집에 오퍼를 넣었을 때도 어떤 부분이 그 내고가 필요하고 그런 건지도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대형업체 에이전트들은 이 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.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또 이 혜택이 또 있죠. 뭐 레드핑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커미션을 일단 적게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으니까, 그래서 일단은 결정하기 전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좀 좋아요. 셀러는 에이전트 계약도 하고 뭐 이러는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몇 명 에이전트를 자기한테 맞는 에이전트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잘 정하고,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이 충분히 또 커미션을 항상 받기 때문에 그 커미션에 상응하는 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집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뭐 에이전트가 다 어레인지를 해줘야지 가능한데, 그거부터 해서 오퍼 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에이전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잘 고르셔가지고 맞는 부분을 잘 쓰는 게 되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맞는 에이전트를 찾는 것도 큰 단계고, 에이전트를 이제 정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이제 집을 찾아야 됩니다. 근데 집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잠깐 지금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능하면 질문은 Q&A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채팅창보다는. 그래서 일단 그 들어온 거를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면 클로징 코스트가 어떤 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것들 질문을 일단 요 질문들을 그 Q&A 주시면 제가 하나씩 읽고 나중에 Q&A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집 다섯 번째 단계로 보는 게 이제 에이전트가 정하고 나면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, 집을 찾을 때 뭐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웃들 그리고 집도 어떤 종류의 집이 될 건지, 뭐 로케이션이란 게 이게 뭐 네이버हु드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프리웨이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된다든지, 그 다음에 학군은 어때야 된다든지, 뭐
집은 몇 년 정도 된 집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컨디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취향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뭐 그 많은 와이프가 있었거나 뭐 이렇게 남편이 있을 때는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그거를 잘 거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온라인으로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에이전트가 그 내 취향에 맞 취향을 서로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추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온라인 서비스에서 직접 매일같이 보시면서 달라지는 정보를 쓰더라도 뭐 큰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검색을 하셨으면 이제 오퍼를 넣어야 되는데 이 오퍼 넣을 때 그 아직까지 시애틀 지역은 여전히 뭐 셀러 마켓인 것 같습니다.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가능한 오퍼를 빨리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집 괜찮은 것 같은데 주말에 결정해서 넣어야지 하면은 이미 뭐 오퍼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 집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다행히 뭐 셀러즈 리뷰 데이시 명기가 돼 있으면 그 전까지 오퍼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가지고 오퍼 넣는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오퍼를 이렇게 빨리 넣으려면 사전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뭐 결정만 해가지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단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오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가격인 것 같아요. 가격이 뭐 셀러의 마음에 드는 가격도 있지만 그리고 이 내가 또 살 때 이 정도가 충분한 가격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내 오퍼가 선택을 받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팁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잠깐 제가 이거는 긁어온 건데 레드핀에 있는 내용입니다. 레드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내 오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좋은 오퍼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다른 것들은 제가 듣거나 뭐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집을 팔 때 경험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면은 어니스트 머니를 좀 높게 잡는 거 어니스트 머니가 뒤에 얘기는 드릴 건데 보통 뭐 1%에서 10% 사이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높게 한 사람은 확실히 이 사람은 내 집을 살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높게 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컨티전시 프로들을 이제 뭐 짧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 없애 이거는 이제 그 조건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겁니다.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조건을 거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조건 조항들을 뭐 한꺼번에 없앤다든지 아니면 짧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커버레트라는 게 있는데 집 사는 오퍼도 그냥 나 집 얼마에 산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커버레트도 뭐 씁니다.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고 우리는 너희 집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고 사진도 뭐 들어있기도 하고요. 우리에게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집이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살 거다 이런 뭐 장황한 뭐 커버레터로 쓰는 사람들도 몇 명 봤는데 이 커버레트가 잘 먹히는 데가 분명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셀러가 나이 드신 백인 분들이라고 하면 아주 커버레터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셀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. 근데 또 뭐 에이시안이 집주인이다 그러면 이건 뭐 그다지 크게 뭐야 이런 거 왜 넣었지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커버레터를 잘 써서 뭐 훨씬 그 집을 뭐 한 2만 불 이상 싸게 사시는 분도 봤어요. 단지 커버레터 하나에 뭐 오퍼는 더 낮았음에도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퍼를 잘 넣을 때 하는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오퍼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이제 컨티전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계약금 거는 게 있는데 뭐 컨티전시를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보면 이제 그래서 론이 안 나왔을 때 내 계약을 취소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건다든지 그리고 홈 인스펙션을 했는데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네가 안 해주면 내가 그 계약 오퍼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세일즈 컨텐츠는 이제 이 집이 팔려야 이 집 오퍼가 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
요것들을 몇 가지를 걸어둡니다. 그 계약을 할 때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언제까지 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따지는 게 이제 그 계약을 정리할 때 하는 단계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통 론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, 론 시작할 때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어떤 론 옵션이 내가 할 건지, 그리고 이제 그 이자율을 락인을 해야 되는데 이 락인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, 그 다음에 그 론 렌더 쪽에서는 이제 홈오너 인슈런스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홈오너 인슈런스도 또 알아봐 가지고 어떤 업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해서 그 론을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펙션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, 이게 뭐 8번이나 9번이나 뭐 동일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그 앞에도 더 몇 가지 겹치는 과정도 있지만, 일단 나누는 이유가 인스펙션도 그 집 사기 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오퍼 억셉트하고 나면 한 3일 정도 후에 인스펙션을 시작을 하는데, 그 인스펙션도 하고 어프로즈도 하는데, 어프로즈 같은 경우는 그 모기지 렌더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집 밸류를 해주고요. 인스펙션도 내가 따로 인스펙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뭐 보통 브로커의 그 에이전트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 구해가지고 인스펙션을 해주는데, 이게 인스펙션을 잘하면 돈을 세이브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잘못하면 뭐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스펙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또 그렇다고 인스펙션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도 좀 있어요. 셀러 마켓일 경우에는. 왜냐면 하는 사람이 그건 나 뭐 이거는 못 고쳐주겠으니까 그냥 네가 안고 가라, 싫으면 뭐 하지 마라, 이런 식으로 답이 오기도 하니까. 그렇지만 초보자들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인스펙션 때 같이 참석을 하면 그 집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뭐 하수구는 지금은 이런 건데 뭐 몇 년 후에는 바꿔야 되겠다든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준다든지, 뭐 구조적인 문제도 알려줄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. 근데 인스펙터가 절대로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리포팅 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문이 뭐 조금 삐걱덕거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그 바이어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, 그래서 인스펙션 단계가 또 중요하고요.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딜을 클로즈 하는데, 보통 그 2일 전에 최종 그 HLD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기 때문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은 어떤 건지 이제 마지막 비용 정산이 나오고,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 맞고 그 만들어지고, 그러고 나면 이제 타이틀 업데이트 주정부에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키를 받는 그런 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,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대충 한 석 달? 한 넉 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게, 저는 처음 집 살 때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, 다른 분이 그때 그런 거 안 믿었는데 해보니까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와 와이프가 이제 동네와 집 취향을 결정을 해야 되고, 또 우리 버짓에 맞는 그런 스코프를 좀 퍼널을 줄여나가다 하다 보니까 꽤 걸렸고, 그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에이전트와 함께 이제 집을 찾기 시작한 게 한 4개월 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. 그런 다음에 오퍼를 넣고 나서 그다음에 뭐 론 결정하고 인스펙션 하고, 그리고 론 프로세스 시작하는데 보통 한 이제 40일 정도 이렇게 걸리고, 그런 클로징을 하는데,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에 집 사는 과정이 깁니다. 그래서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당장 산다고 해서 다음 달에 집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은 캐시로 다 사시면 되고요. 그 외에 론을 모기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집 사고 나서도 바로 갈 수 있는 컨디션의 집이면 좋지만 집을 또 수리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가능한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사 가기 전에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. 뭐 고치는 거든 바꾸는 거든. 그래서 그 뒤에 키를 받고 나면 언제든지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브인 날짜를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, 뭐 제가 하나하나 얘기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경험한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뭐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글들이라든지 유튜브 비디오에서 이 정보를 얻으시는 게
되게 도움이 되고요. 여기 링크 하나 걸어놓은 거는 이 뭐 모기지 회사인데 집 뭐 러닝 센터 해가지고 집 살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짧은 글들을 한 114개, 또 모기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뭐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조금 공부를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그 금융 트렌드가 어떻는지를 또 아는 게 또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모기지 이자 동향이 저는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첫 집 살 때가 2009년에 뭐 서브프라임도 됐었고 그랬는데 모기지 인터레스트가 거의 비슷했어요. 한 몇 주째. 그래서 큰 게 없었는데 제가 락인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올랐는데 지난주에 조금 올랐대요.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락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출장이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갔다 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집을 못 살 만큼 이자율이 갑자기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런 요즘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하루하루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뭐 브로커 얘기만 듣고 뭐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를 사전에 이제 조금씩 모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리한다든지 뭐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그 시티나 카운티에 그 지역이나 집 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어디서 찾아보는지 그런 것도 아시면 에이전트랑 얘기할 때 또 많은 지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급하게 그냥 단계를 쭉 그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것들은 이 한 원어원 수준으로 정리를 해본 거라서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을 좀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질문 있는 것들을 먼저 답을 한번 할게요. 혹시 그 다른 분들도 질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알고 있는 지식과 뭐 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처음 들어온 거 질문 드리면 클로징 코스트는 어떤 곳에 들어가는 비용? 예, 클로징 코스트는 일단 대표적인 거는 그 모기지의 선이자 같은 거가 그 금액이 큽니다. 그러니까 내가 받는 모기지의 그 한 달 반치 뭐 일할 계산해 가지고요. 그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. 그 집보험 뭐 몇 개월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도 몇 개월치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수수료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타이틀 트랜스퍼 하는 그 에스크로 회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까 인스펙션 할 때 인스펙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비용, 뭐 크레딧 체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클로징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둡니다. 그래서 클로징 비용이 뭐 어떻게 보면 결국 내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수료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60, 70%는 모기지와 세금 이런 거면 어차피 내가 내야 되는 돈들을 뭐 미리 빼놓는 내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40%는 수수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집 오퍼 넣기 전에 계좌에 현금 마련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행에 체크하는 거. 예, 이거는 그 은행의 모기지 회사가 렌더랑 얘기를 해보면 프리 어프로val 할 때도 통장 스테이트먼트들을 두 달치 뭐 내는 것도 있고 거기를 왜 보냐면 이제 그 주 통장에 이 돈에 드나드는 내역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와 또 카드 뭐 나가는 거 뭐 그 페이먼트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다 보내달라고 합니다.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론을 받을 때 그 모기지 회사들이 이 큰 돈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이 돈의 출제에 대해서 또 레터를 다 써오라 그럽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면 최소한 뭐 그 두 달, 석 달 전 내역은 뭐 그런 거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먼저 넣어놓으면 좋은 조금 약간 덜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. 안 그러면 뭐 레터로 다 설명해가지고 프로브 해주면 되긴 됩니다.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인 경우에는 에이전트 없이 직접 오피스를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뭐
그 새로 짓는 집 같은 경우는 굳이 내 에이전트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뭐 그 오피스에서 처리를 합니다. 이거가 뭐 하우스인 경우에도 만약에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데 에이전트가 없어도 그 뉴 컨스트럭터는 빌더가 이제 법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없이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에이전트 없이 가는 거는 그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뭐, 왜냐면 커미션을 보통 그 셀러가 부담을 합니다. 물론 작년 10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이어 포션은 바이어가 내도록 하는 게 생기긴 했지만 제가 오늘도 리얼터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셀러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있다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다 보면 바이어 쪽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내 에이전트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쪽에도 뭐 그쪽이 불편하지 제가 더 뭐 불편한 건 없기 때문에 예, 뭐 없이 할 수도 있고요. 법적인 문제는 뉴 빌더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 처리를 이렇게 빌더들과 처리를 하는 대신에 그쪽 오피스 처리하는 대신에 뭐 옵션을 좀 더 달라든지 결국 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모기지 프리 어프로브는 어느 단계에서 받는 게 좋은가요? 론 프리 어프로브 오래 유지가 안 되시고요. 모기지 프리 어프로브 이거는 아무런 그 개런티가 아니고 그냥 편지 한 장 받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서류 검토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사고자 하는 집의 버짓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그러고 바로 받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4, 5개월 전이라도. 다만 이제 이 내 집의 그 레터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. 이 정도 집을 사는데 요 정도까지 금액이 뭐 이렇게 그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구문이 있기 때문에 예, 그 에이전트를 뭐 만나고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그 에이전트 만나기 전에 프리 어프로를 받아두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에이전트 만나고 나서 받으셔도 되긴 한데 일단은 한 몇 달 전에 받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집 찾다가 익스파이어 되면 이거는 그냥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. 그 프리 어프로블은 그냥 버리셔도 되고 몇 군데 받으셔도 되고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지로는 에이전트 추천과 일반적인 거래는 예, 모기지 론 렌더는 뭐 그 모기지 브로커가 따로 있을 만큼 옵션이 되게 많고 또 은행들도 해주고 그런데 이것도 그 집 중개인 찾는 거 못지않게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큰 에이전트랑 할 때는 그 큰 에이전트와 연결된 회사가 아무래도 그 오퍼 넣을 때 좀 더 빨리 처리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도 써봤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그냥 그 인터레스트를 찾다 보니까 뭐 가장 나은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초보자분들은 같이 연결된 곳을 하는 게 아무래도 서류나 진행하는데 훨씬 그러니까 좀 이점이 있습니다. 그쪽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에이전트 집 사는 그 에이전트와 모기지 브로커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리고 뭐 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. 근데 나는 이 모기지 브로커를 내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가져갔을 때 뭐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번거로운 것도 중간에서 뭐 감안하신다면 내가 확실한 모기지 브로커가 있으면 그 브로커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. 은행들하고 비교는 은행들도 어차피 모기지는 결국은 다 모기지 전문 그런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인터레스트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있지 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뭐 이자율이 은행이 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모기지 브로커가 가장 나은 옵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도 모르는 모기지에서 그 렌더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결국 그 렌더가 뭐 웰스파고에 내 그 채권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저는 웰스파고에 돈을 내는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인트레스트가 가장 좋고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렌더를 찾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오퍼를 할 때 써내는 금액은 리스팅 프라이스 대비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? 요즘 같은 셀러 마켓이라면 그리고 벨뷰 지역이라면 오퍼에서 윈하기 위한 작전 팁? 이거는
이건 이제 제 선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, 일단 그 리스팅 프라이스 대비해서 내는 것보다 제가 낼 수 있는 버짓을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뭐 못 내면 어차피 그 이상 오퍼도 못 하니까, 그래서 버짓 맥스 버짓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너무 그 집 밸류보다 많은 걸 지불하고 나면 솔직히 비싼 값에 사고 나서 내 집값이, 이거는 집을 거주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재산을 더 키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늦어집니다. 그래서 그 타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, 그 제가 보기에는 CMA인가 뭐 이런 그 주변 밸류를 해가지고 하는 그 어느 정도 그 합의점을 그 리얼 리스트메이트 에이전트들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조언을 받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그 오퍼가 복수 오퍼가 들어올 때 셀러는 이제 가장 돈이 많은 거를 고르기도 하는데,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액을 가장 높은 금액에 무조건 내가 뭐 3만 불을 더 내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오퍼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버짓이 좀 넉넉하시다면, 그리고 그 집이 꼭 갖고 싶다면 그런 오퍼도 넣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셀러의 인포메이션을 잘 안다면 그 셀러를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집이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 솔직히 론 나오는 40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캐시 오퍼를 받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뭐 플라이홈즈라고 창발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, 플라이홈즈 같은 경우는 그 집값을 대신 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. 그래서 캐시오프로 집을 사고 저한테 다시 론을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하기도 하니까,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런 옵션을 쓸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놓고 얘기해 돼서 이거는 제가 다 전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벨뷰는 집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새 집들은 다 2밀리언 요즘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전문적인 거 있네요.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 드리면,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뉴 컨스트럭션 할 때도 에이전트가 있는 건가요? 예, 이거 에이전트가 그 에이전트가 할 수는, 그러니까 바이어 에이전트가 참여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따로 이렇게 에이전트를 그쪽에서 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뉴 컨스트럭션에서 자기들이 그 거래에 필요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은 회사에서 감안을 하니까 굳이 에이전트 없이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에이전트가 그 집을 사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머스트는 아니고, 내가 개인이 타이트 뭐 이렇게 그런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모든 거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다고 저도 서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다만 타이틀 에스크로 부분은 이제 그 회사를 써야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본인이 직접 에이전트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집 밸류를 떨어뜨리는 익스터널 팩터들이 있나요? 집 밸류 떨어뜨리는 거 있어요. 있는데 익스터널 팩터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. 제가 집값 차이 나는 거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학군?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군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길이 있는데 그 길 하나 두고 학군이 달라지면 집값이 뭐 만불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있고, 그 다음에 뭐 주변 네이버후드도 영향을 조금 받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집 상태, 집 컨디션, 이거는 뭐 익스터널은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학군,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로케이션도 영향을 받는 게, 집값 차이가 나는 게, 프리웨이에서 또 너무 안쪽까지 로컬을 오래 타야 되는데 트래픽이 있는 집이면 뭐 그런 집은 좀 차이가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. 그 초반에 렌트 방법 얘기를 해줬는데, 마지막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렌트로 지내다가 집 구매를 생각하기에 경제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? 아, 뭐, 가장 적절한 시기는 결국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. 저는 뭐 가족이 있어서 하우스를 시작했지만, 많은 분들, 몇 분, 뭐 미국 친구들 이렇게 들어보니까, 처음에는 이제 콘도 또는 타운홈, 자기가 이제 물론 가능하다 그랬을 때 콘도를 사서 그 콘도에서 이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옮겨서 뭐 타운홈이나 그리고 하우스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옵션을 잡던데, 그 단계가 자기가 버짓이 만약에 적다면 그런 식의 단계를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
콘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막 엄청 많이 오르고 이러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렌트비 대신에 자기가 그 다운페이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그걸 이제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그래도 조금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사이즈의 집을 샀고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결혼하면서 또 아까 얘기한 집 취향을 고른다든지 동네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큰 페이먼이 생기게 되는 단계에서 또 다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경제적으로 적절한 시기는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자기가 그 뭐 돈이 많으면은 빨리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? 내가 이 취향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게 싫어해서 집을 결혼하고 빨리 사는 케이스고 만약에 나는 뭐 렌트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은 렌트를 좀 더 오래 살면서 이 집을 살 때 돈이 많이 듭니다. 뭐 살 때 많이 들지만 집을 하면서도 텍스도 내야지만 뭐 주가 남은 유틸리티들도 훨씬 뭐 렌트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세이빙해서 내가 다른 데 쓰면서 나는 렌트를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시점은 본인에 따라 달라서 이 자기가 여러 가지 팩트를 놓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뭐 질문들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두서없이 답은 드렸고요. 일단 뭐 다른 그 궁금도 하신 거나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것도 있으면 슬랙이나 그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집 관련된 건 오늘은 어떻게든 이제 원어원으로 뭐가 적어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저도 정리해 본다고 해본 거라서 뭐 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세션은 그 하대웅님께 넘겨서 이 경력 커리어 쪽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